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입니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설명해 주실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사이시 김영익 동지는 그 노동자연대 신문에서 제국주의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기자분이시고, 또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본 오늘의 동아시아 불안정과 한반도라는 그 책자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박수로 연사의 연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좀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설명하기에 좀 앞서서 좀 요즘 일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걸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요새 저는 많은 분들 그러실 것 같은데 일간지 보기 좀 겁날 때가 좀 많습니다. 특히 국제면이나 이런 거 보시면, 특히 뭐 페이스북에서 국제 소식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겁나고 또는 동시에 열받는 일들을 많이 좀 보게 돼요. 또 그런 일들을 보면 확실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상당히 불안정의 시대가 아닌가, 세계적 불안정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실감할 때가 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일 같은데,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폭격하고 침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학살을 했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더 이런 일들 보면서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뒤에 미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 같은 이런 무기들을 구입하고 개발하는 것을 바로 미국의 재정 지원으로 가능했다 것을 알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곤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벌어지는 여러 이런 심각한 이제 지정학적 갈등이 단지 강대국 약소국을 괴롭히거나 약소민족을 억압하는 일에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또 좀 새로운, 좀 근래 들어 상당히 좀 발전하는 양상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강대국들 간의 직접적인 대치가 벌어진 경우, 즉 강대국들이 직접적으로 무력 시위를 하면서 서로를 상대로 일들이 이제 점점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이에요.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있죠.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바로 유럽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미국, 서방 쪽과 러시아가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크림반도를 합병한 데 이어서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최근에 여객기가 추락하는 비극이 있었는데, 이것을 미국 서방 쪽과 러시아 쪽의 경쟁과 대립의 국면에서 보지 않으면 좀 진실을 보기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가까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로 시선을 옮겨보면은 또 이 점은 굉장히 더 분명해집니다. 바로 중국과 미국, 일본 이런 동아시아에서 강대국들이 얽히고 설켜서 영유권 분쟁과 군사력 경쟁을 하고 바다에서 서로를 겨냥하는 공공연한 무력 시위들을 계속 벌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동중국해 같은 데서 미국, 중국이나 일본 이 두 강대국이 우발적인 충돌, 국지적 충돌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상당히 현실적인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계적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많은 이제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그런 지정학적 경쟁, 즉 19세기 20세기 초에 벌어졌던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예전에 한겨레 기자는 19세기 낡은 지정학이 부활한 것 같다라는 평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강대국 간 갈등에 대해서도 많은 식자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 벌어졌던 유럽 상황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밌게도 이런 비유를 일본 총리 아베가 하고 있죠. 즉 이제 이런 강대국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 발전하고 심각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을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무력 경쟁과 충돌을 반대하고 그런 거 사라지길 바라고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한테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상당히 유용한 통찰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옛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레닌은 거의 죽은 계칙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이제 많은 진보 세력들이 레닌에 대해서 배우려 하질 않죠. 이것은 이제 레닌이 이제 스탈린주의와 옛 소련의 참상을 낳았다는 생각에서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 버리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들한테 레닌의 사상과 실천은 상당히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여전히 믿고요. 그 때문에 오늘 이번 막시즘에서 토론하게 될 레닌의 국가론 또는 레닌의 사회주의 정당에 관한 기여나 분석과 더불어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오늘 우리가 꼭 토론해보고 돌아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봤을 때 레닌에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제국주의는 소수 강대국들이 세계 체제를 지배하고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서로 갈등을 빚으며 경쟁하는 자본주의 최근 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발전 원리에 내재한 경향에서 비롯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국주의를 우리가 사는 체제 전체로 이해한 레닌의 생각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전쟁과 국가의 무장은 모두 자본주의의 필연적 동력학이 낳은 결과로 볼 수 있다면 이런 관점은 혁명적 대안과 혁명적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레닌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른 시기예요. 근데 이때는 레닌은 마르크스 살던 때랑 사뭇 다른 자본주의의 어떤 변화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우선 이제 강대국들이 엄청난 규모로 맹렬하게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는 시대를 레닌은 살았죠. 그리고 이런 변화하는 현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 당시에 1876년에만 해도요, 아프리카에서 유럽 강대국들이 지배한 땅은 불과 전체 아프리카 영토 10%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게 30년도 안 된 1900년에 이르면 아프리카 전체 지역의 90% 이상이 유럽 식민지로 전락을 합니다. 같은 시기에 아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등 아시아도 식민지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민지와 유럽 강대국들 간의 식민지 확보 경쟁이 낳은 이 지역의 피크는 엄청났죠. 이거는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다들 경험적으로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근데 단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이런 식민지 쟁탈전은 결국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 강대국들의 전면전으로 갔습니다. 이 4년의 전쟁으로 약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했는가? 레닌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자본주의가 과거 마르크스 살던 때랑은 많이 변했다,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그 변화한 경제적 특징을 지적을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자본을 썼을 때는요, 썼을 때 전제로 한 것은 이 다수의 여러 자본들이 바로 시장에서 이윤 획득을 위해서 자유 경쟁을 하는 것들을 상정을 해서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쓰고 있습니다. 즉 다수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다수의 자본이 시장에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유 경쟁이라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변화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각 개별 기업들, 개별 자본들은 이윤을 위해서 강박적 경쟁을 벌이면서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획득한 잉여 가치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르크스는 이거 자본 축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별 기업들과 개별 자본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돼요. 이거를 이제 마르크스는 자본의 집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런 일들이 단지 집적에서만 끝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 간의 경쟁을 하는 거는 언제나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만약에 경제위기가 들이닥친다 싶으면 일부 자본은 파산하기도 하죠. 바로 그렇게 패한 자본, 경쟁력을 잃은 자본이나 또 경제위기에서 파산한 자본들을 살아남은 자본이 흡수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자본의 집중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유롭게 경쟁하던 다수의 자본들이 집적과 집중을 거치는 결과가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런 생산과 자본의 집중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거대 자본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레닌은 독점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거대 자본이 출현하게 되면
이들은 경제에서 매우 결정적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거대 자본들이 한 국가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대 자본의 이윤을 증대하라는 욕구,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증대하라는 욕구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서 그 세계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양상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이러한 거대 자본들, 거대 대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원자재 등을 세계 시장과 원자재 등을 두고 가능한 최대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매우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단 자본주의가 이런 상태로 발전하게 되면 이제 더는 자본들은 경쟁 과정에서 더는 자유 경쟁에만, 경제적 경쟁에만, 그 경쟁의 방식만 따르지는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 차원에서 이런 경쟁 기업들은 경쟁자들이 그 필요한 원료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먼저 원료를 선점하고 싶어지거나, 또는 그 경쟁자들이 그 자원과 상품을 실어 나를 운송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고 싶어지거나, 또는 이들을 아예 그냥 비시장적 방식으로 업계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일들, 온갖 수단, 즉 경쟁에서 이런 세계적 차원의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단지 시장적 방식이 아닌 여러 다양한 방식의 수단들을 동원하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닌은 강대국 기업들 사이에서 수지 맞는 거래를 위해 제휴를 이용한다는 원칙이 공개적 시장 경쟁을 대체한다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특정 강대국의 기반을 가진 거대 자본과 바로 그 국가의 연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 자본들, 이런 거대 대기업들은 국가가 결합을 하면서 이들은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 해외에서 영향력을 획득하고 경쟁에 승리하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이런 수준에서의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에서는 경쟁은 더는 개별 기업들 간 경제적 경쟁이 국한되지 않고 선진 강대국들 사이의 국가 간 경쟁, 군사적, 지정학적 경쟁으로 경쟁을 수반하기까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강대국들의 자본들은 자기 국가의 힘에 기대서 세계 나머지 지역을 수탈하고자 했고, 그래서 자국의 힘에 기대서 다른 국가의 경쟁자들을 누르려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등이 자국 기업이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제국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고, 후발주자들도 바로 이런 영국과 프랑스의 노력을 따라하려 했죠. 결국 레닌은 이런 과정의 결과로 이러한 강대국들이 세계를 각자 갖고 있는 자본에 비례해서 그리고 힘에 비례해서 분할을 한다. 즉 세계를 분할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질 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강대국들이 비교적 평화적 방식으로 세계를 분할할 수 있다면, 즉 다시 말해서 비교적 평화적 방식으로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자본주의 강대국끼리는 전쟁을 벌이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심지어는 모종의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초국가적 연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해볼 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닌이 활동했던 이 당시에 많은 좌파들이 비슷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2인터내셔널의 이론적 지도자였던 카우츠키가 이런 대표적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들 생각을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자본주의에서 이런 국가들 간의 힘의 균형은 항구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닌은 이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근본적 특징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균등하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개별 기업별로 그리고 개별 지역별로, 개별 국가별로 이 발전의 속도와 그 형태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컨대 기업들 간에도 경쟁하다 보면 앞서가는 기업이 있기 마련이고 뒤처지는 기업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겉돌다 보면은 이런 앞서가는 것과 뒤처지는 것이 지역 수준에서의 불균등함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지역 수준을 넘어서 국가들 간의 불균등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어떤 국가는 매우 앞서서 엄청난 부와 엄청난 생산력을 할 수 있다면, 그렇지, 이런 경제에 패한 국가는 뒤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불균등한 발전이 거의 항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레닌은 봤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의 구도는, 즉 세계적 자본주의에서의 경제력 분포의 차이는 수시로 바뀐다고 레닌은 봤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역동적 성장이 거듭되면서 자본주의 불균등한 여러 힘의 분포가 바뀌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국가 간의 힘의 균형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레닌은 봤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독일의 사례입니다. 레닌이 살았을 때는. 레닌은 이걸 지적했어요. 레닌이 1870년대 요때만 하더라도 독일 자본주의는 영국 자본주의에 비했을 때는 그 경쟁력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3, 40년 사이에 독일 자본주의는 급속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1900년 무렵이 되면 영국과 공업 생산량 면에서 대등한 지위에 올라서게 되고, 독일은 오히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1914년 무렵, 10년 무렵이 되면 오히려 영국 자본주의를 독일 자본주의가 추월하는 상태까지 갑니다. 이런 사례들은 사실 자본주의에서 여러 차례 벌어져요. 냉전 때 미국의 날개 밑에 있던 서독과 일본이 40년 동안 급속히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나중에는 미국과 경제적으로 굉장히 경쟁적 관계로 가는 것도 한 가지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레닌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도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힘의 균형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은 생각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즉 이렇게 자본주의 역동적 성장 그 자체가 자본주의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흔들고, 이 때문에 레닌은 제국주의 체제에서 세계를 재분할해야 한다는, 즉 새로운 몫을 조정해야 한다는 압력이 수시로 나타난다고 지적을 합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강대국들은 저물어가는 기존 강대국들 상대로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고 들 것이고, 그러면은 기존 강대국들을 지키려 애쓸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매우 커다란 불안정과 새로운 전쟁의 위험을 낳는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레닌은 자본주의의 바탕을 둔 평화는 모두 새로운 전쟁 전의 일시적 휴전일 뿐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과 규정을 통해서 레닌은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은 독점 자본주의다 라거나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일반의 근본적 특징의 발전이다라고 이 제국주의의 역사적 지위를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레닌이 제국주의를, 세계 제국주의 체제를 분석하고 있던 여러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레닌의 이러한 분석은 분명히 세계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마르크스적 분석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기여였습니다. 또한 이 분석은 그의 혁명적 반전 입장을 뒷받침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닌의 반제국주의적 정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레닌의 제국주의적 분석에 따른 논리적 귀결, 이 정치적 실천적 함의는 그의 비타협적인 제국주의 반대, 그리고 혁명적 실천과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전쟁이 제국주의의 필연적 결과고, 이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최근 단계일 것이고, 따라서 자본주의의 바탕을 둔 평화는 모두 새로운 전쟁 전의 일시적 휴전일 뿐이라면, 진정한 평화는 바로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전복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노동계급의 그 힘, 잠재력, 역할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레닌이 살던 당대의 다수의 유럽 좌파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닌은 바로 이런 유럽 좌파들 다수의 사상과 실천을 혁명적 관점에서 비판한 것이기도 한 겁니다. 당시 주류 사회민주 정당들, 대표적으로 독일 3인당 같은 당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마자 반전 원칙을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바로 자국 정부를 지지하는, 그래서 애국주의에 완전히 투항하는 일을 해버렸죠. 이거는 결국 유럽의 노동자들을 수천 명을 대량 학살을 내모은 개혁주의의 심각한 배신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설사 이러한 자국 정부의 전쟁 지지에 투항하지 않고 전쟁을 반대했다 하더라도 많은 좌파들은 카우츠키처럼 제국주의 전쟁에 관한 혁명적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대표적인 이론가였던 카우츠키는 제국주의와 전쟁에 대해서 평화주의적 태도를 가졌거든요. 즉 카우츠키는
무장과 전쟁이 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특정 자본가들 채택한, 즉 친제국주의적, 제국주의가 이득이 되는 그런 자본가들 채택한, 일부 자본가들 채택한 정책일 뿐이다 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그 서로 경쟁하는 기업끼리, 국가끼리 충돌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합의 협력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항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지는 앞에 제가 그 레닌의 그 불균등 발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레닌은 바로 이런 카우츠키 같은 평화주의적 입장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편이었어요. 특히나 정치적으로 반대했던 건데, 이러한 카우츠키 입장, 즉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자본주의를 분리하고 하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레닌은 자본주의에서도 그 항구적인 평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환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근본에서 개혁주의적 신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평화주의적 태도가 전쟁과 계급투쟁의 필연적 관계, 즉 전쟁은 근본에서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으로 이 체제를 전복할 때만이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과 결별한다는 점에서 레닌은 이런 카우츠키의 이런 평화주의적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닌은 이런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런 제국주의 간 전쟁에 대해서 노동계급의 과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계급투쟁이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주의 간 전쟁을 국내에서 지배계급을 상대로 한 노동계급의 내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계급 간의 내전으로 자국 지배자들 타도해야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이 제1차 세계대전, 이 세계대전에서 자국의 패배를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혁명적 패전주의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레닌의 혁명적 패배주의를 이해할 때 레닌은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이런저런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들을 편들지 않는다. 그리고 교정국의 부르주아들을 모두 악당으로 규정해야 하고 모든 나라의 제국주의 부르주아들이 패배하길 바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레닌이 자국 지배자들이 패배하길 바라야 한다. 노동자들은 이 입장이 상대 제국주의 국가 또는 상대국의 부르주아가 승리하길 바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 지배자들에 맞서서 제국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혁명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결국은 진정으로 이 전쟁 참호 너머에 있는 그 상대쪽 노동계급과의 진정한 국제적 단계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자국 지배자들에 도전할 때만이 저 너머에 다른 나라의 노동자 계급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자 전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1차 대전에서의 동부전선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1918년 독일 혁명이 1차 대전에서 서부전선 전쟁을 끝내는 과정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올바랐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레닌의 반제국주의 정치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민족 자결권에 대한 태도입니다. 레닌은 어간민족의 출신이었습니다. 러시아 태생이었죠. 제정 러시아. 당시 러시아에는 엄청난 많은 소수민족들이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닌은 억압국인 러시아 혁명가들이 억압받는 민족들이 원한다면 분리할 수 있는 권리도, 독립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고, 이러한 절대적 의무가 있다라고 거듭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만이 노동계급이 진정으로 국제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는 이런 입장을 나중에 다른 제3세계, 다른 식민지와 반식민지 일반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때문에 식민지와 반식민지에서는 제국주의에 맞선 반제의 투쟁이 벌어질 거다. 이럴 때 이런 투쟁들이 바로 본국의 제국주의 열강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유럽 본국에서 노동계급이 제국주의 열강을 전복하는 것을 돕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세계의 피어가 민족, 그리고 그 제국주의 본국의 노동자들이 국제적 동맹을 할 필요는 매우 필요하다고 봤죠. 이러한 점은 이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레닌의 제국주의에서 우리는 여전히 배울 게 많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종의 그 물신화라고 할까요? 신격화 같은 건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 때 많은 좌파들이, 좀 스탈린주의 전통의 좌파들이 이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신격화하거나 또는 그 신격화 결국 왜곡을 낳아서 많은 문제를 낳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 약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예컨대 레닌은 제국주의를 분석할 때 기생적 금융자본의 구실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기생적 금융자본이 하는 해외 투자 자본 수출이나 또는 그것이 금리 생활자들에게 이득이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제국주의의 주요 특징의 하나라고 꼽았는데, 이것은 사실 당대 제국주의 현실에 비춰봤을 때도 지나친 강조이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주요 특징으로 자본 수출, 즉 해외 투자 같은 걸 많이 강조했는데, 하지만 당시 독일과 미국은 그 자본 수출국이라보다는 자본 순수입국에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레닌의 제국주의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소위 이제 노동귀족론입니다. 뭐냐면 레닌은 제국주의 본국에서 자본이 수출된 식민지에서 초과 착취가 일어난다고 본 거예요. 그럼 엄청난 착취가 일어나고, 이것이 본국으로 이제 이것이 송금이 되면 제국주의 모국의 지배자들은 이걸로 노동자 일부를 매수한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수당한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또는 노동계급의 그런 일부 지도자들을 그렇게 봤습니다. 레닌은 이를 통해서 왜 노동계급 일부가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데도 계속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지지하는지를 논증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일견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어요. 당시 이제 사임주의 정당의 엄청난 배신 때문에 거기 엄청 분노를 했고, 여기 어떻게 혁명적으로 반대를 할 수 있지를 고민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일견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귀족론은 잘못된 분석이었습니다. 당시의 착취율은 식민지보다 오히려 제국주의 본국에서 높았어요. 생산성은 제국주의 본국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식민지에서 얻은 이윤을 본국으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어느 그 제국주의 국가의 자본가가 내가 올해는 식민지에서 많이 갖고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 임금 많이 올려줄게, 이렇게 순순히 얘기할 자본가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 거가 석자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 제국주의 본국의 숙련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았다는 긴 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잘 조직되고 잘 싸웠기 때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험과도 맞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1917년 러시아 혁명과 1918년 독일 혁명에서 가장 앞장서 싸운 노동자들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던 금속 노동자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볼셰비키는 사실 이런 페트로그라드의 금속 노동자 사이에서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실제적 경험과도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레닌의 제국주의는 장점이 훨씬 더 많고, 다만 이것을 지나치게 신격화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의 혁명적 함의를 놓치지 않으면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적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많은 좌파들은 오늘날 현실에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건 사실입니다. 자본주의는 변했습니다. 레닌 살던 때랑 지금 분명히 달라졌어요. 당장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과거와 같은 공식 식민주의 같은 건 이제 사라졌죠. 일부 예외를 빼면 우리가 식민지를 할 만한 나라들은 대부분 다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세계에서는 일부 신흥공국들이 등장하거나 했죠. 우리는 냉전을 우리는 경험했고, 우리 세계화라는 것도 우리는 경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레닌이 살았던 20세기 초와 오늘날의 제국주의 사이에서는 저는 근본적 연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즉 마르크스가 말했던 자본의 집적과 집중 과정은 계속돼 왔고, 이 때문에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지배력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국적 기업들의 압도 다수는 특정 국가, 주로는 선진국들의 근거지를 두고 있고, 바로 그런 선진국들의 국가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는 억압한 나라와 억압받는 나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국처럼 세계 패권을 주무르는 강대국이 있는가 하면 바로 지역적 수준에서라도
그 영향력과 힘을 휘두르는 지역 강국이 그 밑에 또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소국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국주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제국주의 전쟁 가능성도 근본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파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세계화로 자본주의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자본이 특정 국가와 결탁하거나 연계 맺는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초국가적으로 조직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들 간의 지정학적 충돌은 옛날이 됐다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이 사설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이상 특정 국가의 도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국가의 물력이 없다면 분노에 찬 사람들이 삼성전자 본사에 쳐들어가서 니들이 그동안 우리 등쳐먹어 내놔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맡기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자본의 세계화가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과 갈등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화를 통해서 가장 득본 동아시아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요, 중국은 네덜란드 경제보다 작은 나라였어요. 경제 규모가. 근데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매우 역동적 성장을 구가했고 이 덕분에 세계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무역과 투자의 중심지,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이런 중국 자본주의의 발전은 중국 지배자들에게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역하잖아요. 그리고 자원을 많이 수입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 무역로와 자원 수입로는 누가 지켜주죠?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지배자는 자연스럽게 바다로 눈을 돌리고 자신의 투자와 무역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군력이나 공군력을요. 이러한 변화, 이러한 역동적 성장이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력 분포를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것이 세계 국가들 간의 관계를 바꿈으로써 이제 중국은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에 맞서는 새로운 강력한 도전이 돼버린 것입니다. 즉 여전히 레닌이 지적했던 것처럼 자본주의 역동적 성장이 이런 일들을 낳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에도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 저작들은 여전히 우리가 곱씹어 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그의 반제국주의적 정치 그리고 그의 그 실천적 함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좌파들은 세계적으로 많은 좌파들은 엄청난 혼란을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좌파는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가 너무 지긋지긋한 나머지 러시아 푸틴을 비판적으로 러시아 푸틴에 대해서 좀 더 지지하는 입장으로 기울었습니다. 또 반대로 서방이 러시아보다 더 진보적인 민주주의라 믿었던 일부 좌파는 러시아에 대한 반대, 그리고 서방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국가 중에 어느 한쪽을 지지해서는 안 되며 그들 모두를 폭로하고 그들 모두의 패배를 바라야 한다는 그 레닌의 주장, 레닌이 사회주의와 전쟁에서 했던 그 주장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오늘날 그 동아시아에서 이 불안정이 점증을 하니까 특히나 이제 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진보 세력에서 이 지역 국가들의 이성적 합의에 따라서 그런 외교적 협의에 따라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는 걸 대안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존 체제 안에서, 현존 자본 체제 안에서.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바로 레닌의 여러 분석과 비판이 우리의 참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현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즉 자본주의에서의 경쟁이 낳는 엄청난 적대와 모순 속에서 이러한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의 국가 간 연합, 공동체가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우리에게 유용한 이런 문제를 이런 대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팔레스타인 억압과 학살을 볼 때도 레닌의 고수한 원칙 중에 하나인 바로 민족 자결권에 대한 그 비판적 지지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쨌든 제국주의 간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제국주의 간의 분석과 반제국주의 정치는 여전히 점차 더 중요해질 듯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불안정을
자본주의 체제에 동력하게 나은 것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에서 변혁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따라서 이를 이룰 수 있는, 즉 진정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잠재를 갖고 있는 노동계급의 힘을 어떻게 실현시킬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주의자들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